1929년 늦여름, 독일 서부 도시인 디셀도르프의 주민들은 거리에서 약자를 노리고 다니는 여러 명의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있다고 믿으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마들의 희생자들은 성인 남성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이 공격을 받으면서 수사관들은 여러 명이 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희생자 중 가장 어린 아이는 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1930년 봄, 47세의 페터 크루틴이 자신이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의 살인 사건이 여러 명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던 경찰뿐만 아니라 페터 크루틴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의 아내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해답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터 크루틴은 누구였으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잔혹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과 더불어 디셀도르프의 뱀파이어 페터 크루틴의 충격적인 사건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페터 크루틴은 극도로 암울하고 폭력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83년 5월 26일, 현재 쾰른의 한 구역인 뮬하임에서 태어난 크루틴은 1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의 어린 동생 2명은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신체적 학대로 가득했으며 주로 주조공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주정뱅이였고 술에 취해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던 커틸의 아버지는 자주 자녀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어머니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억지로 보게 했습니다. 커틸의 어머니 역시 폭력적이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897년에야 그녀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부의 첫째 딸, 당시 13세였던 딸을 반복적으로 강간한 끝에 근친상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고 직후 커틸의 어머니는 별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재혼하여 디셀도르프로 이주하게 됩니다. 커티는 9살 때 라인강에서 놀다가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를 템목에서 밀어 첫 살인을 저질렀다고 여겨집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소년이 아이가 익사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커티는 2 소년을 뗏목 아래로 밀어넣고 더 잘 수영하는 아이를 억지로 눌러 2 소년 모두 숨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우발적인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9살의 커티는 결코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그는 이웃에 사는 한 남성과 친구가 되었는데 이 남성은 지역 개 포획원으로 일하며 커티의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커티는 개 포획원이 일하는 곳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곧 그 남성이 개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티는 그 남성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가족에게서 느낀 좌절감과 방치당했다는 감정을 새로운 친구가 잡아온 무방비한 동물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틸이 어릴 때 사귄 친구는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학대로 인해 자주 집을 몇 주씩 가출하곤 했으며 그 시간 동안은 자범들과 다른 부적응자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런 동료들을 통해 그는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소소한 범죄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는 그가 거리에서 살아가며 먹고 입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커티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집에서 겪는 학대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커티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에 대해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지만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아버지를 괴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커틴이 동물학대자 친구에게서 배운 행동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3살 때 그는 처음으로 여자아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틴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만지는 것은 허락했지만 성관계를 하려는 그의 시도는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으로 좌절한 커틴은 지역 마구간에서 양, 돼지, 염소 등 동물들을 학대하며 수간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물들을 찌르는 행위가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최고의 쾌감을 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는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학대한 동물들을 자주 찌르고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찌르다가 발각되었고 이후로는 이런 행동이 들킨 이후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쯤에 커티는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던 그 여동생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7년에 학교를 그만둔 후 커틸의 아버지는 그가 자신처럼 주조공이 되기를 고집했고 그래서 커틸은 마지못해 동의하여 견습 주조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일했지만 근무 중 자주 구타와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 이 일에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약 300마르크와 집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코블렌츠라는 도시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몇 살 많은 성노동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아무리 왜곡된 욕망이라도 모두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블렌츠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당국에 적발되어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두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한 달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커티는 1899년 8월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범죄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곧바로 다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 19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지냈고 훗날 교도소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이 자신을 사회에 복수하려는 집착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899년부터) (1918년까지) 커티는 여러 건의 절도, 폭력 행위, 탈영, 방화, 심지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범죄자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있어 성인이 된 후 여성들을 쉽게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적인 성향,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사람들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가 만나는 여성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훗날 1930년에 조사관들에게 한 자백에서 쿠르티는 1899년 11월에 자신의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는 그는 18세 소녀를 데리고 디셀도르프의 공원인 호프가르텐으로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뒤 크루틴이 맨손으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고 믿고 시신을 두고 떠났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정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정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있습니다. 커티는 이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에게 이런 폭력이야말로 최고의 성적 황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00년에 이 공격이 있은 지 1년 후 커티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에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지만 이번에는 기소의 추가로 절도와 총기를 이용한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04년에 출소한 후 그는 독일 제국 육군에 징집되어 로렌의 메츠시로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제98 보병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곧 크루틴은 군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탈영했습니다. 그해 말 그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자신이 일으킨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이들 방화 사건 중 상당수는 헛간과 건초 다락에서 발생했으며 그는 1930년 체포 당시까지 약 24건의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조사관들에게 나중에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때 화재에 성적으로 흥분했으며 방화를 저지를 때 이 건물에 피신한 노숙자들에게 불을 지르기를 바랐다고 자백했습니다. 크루틴의 첫 번째로 기록된 살인은 1913년 5월 25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1931년 재판에서 이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해왔고 주로 주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술집이나 여관을 전문적으로 틀었습니다. 컬뮤나임 한 여관 위층 방에서 약 10살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는 창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약 1분 30초 동안 목을 졸랐습니다. 그 아이는 깨어나서 저항했지만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작은 크기지만 날카로운 주머니 칼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목을 그었습니다. 커틴이 언급한 그 아이는 크리스틴 클라인이라는 9살 소녀였으며 그는 오늘날의 쾌른에 있는 한 선술집을 털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약 3분간 지속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끔찍하게도 크리스틴의 목 상처에서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사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다시 문을 잠그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커틴은 크리스틴을 살해한 장소 맞은편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다시 왔습니다. 그는 주변 대화를 들으며 현지인들의 사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선술집 손님들이 보인 혐오와 분노에서 강한 쾌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커틴은 또한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극도의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인정했으며 때때로 어린 소녀의 무덤을 방문하러 가서 그 무덤을 덮고 있는 흙을 만질 때 자기도 모르게 사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틴은 크리스틴 사건에서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에게 그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와 언쟁을 벌였던 그녀의 삼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삼촌은 언쟁 도중 아버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촌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다행히도 배심원단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더 이상 반서도 없었고 조사할 만한 다른 용의자도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틴의 살인 사건은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커틴의 군탈영 사실은 곧 그에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 범죄뿐만 아니라 방화, 강도 미수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6년형을 선고받아 윈스터에서 복역했지만 불복종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형량에 2년 추가되었습니다. 커틴은 나중에 이 감옥 생활이 자신이 처음으로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환상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살인을 생각할 때 성적으로 흥분하곤 했습니다. 커틴의 인생에서 가장 평범했던 시기는 1921년부터 1925년까지였는데 그는 석방된 후 알텐부르크에 정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경범죄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4년을 또래 남성들과 다름없이 보냈으며 결국 아우구스트 샤르프라는 여성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1880년 2월 20일 폴란드 빌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1896년에 아우구스트는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가정부로 일했지만 1년 후 애는 라이프치히로 떠나 남자 형제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아우구스트는 살인을 저지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1903년
아우구스트는 이름 없는 거만한 문화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7년 후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분노했고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금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0세 아우구스트에게는 이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인 아우구스트는 직접 행동에 나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녀는 1911년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15년에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여자 형제와 라이프치히에서 지낸 뒤 1921년 알텐부르크로 이사해 크루틴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를 완전히 좋아하지 않았지만 2년 교제 후 결혼하면서 무언가 달라졌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녀는 크루틴에게 자신이 전 남편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크루틴은 1930년에 자수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그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우구스트에게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고 평범하고 심지어 다정한 남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루틴은 그녀가 자신의 폭력적인 면을 본 적은 없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상상을 할 때만 그녀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무렵 크루틴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했고 적극적인 노동조합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로 외톨이였고 동료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지 못했습니다. 1925년 크루틴과 아우구스트는 다시 뒤셀도르프로 돌아왔습니다. 이사 후에 크루틴의 행동은 악화된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는 여러 번의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테드라는 하녀와 또 다른 하나는 메우라는 가정부와의 관계였습니다. 크루틴은 두 여성 모두와의 성관계 중에 목을 졸랐으며 심지어 한 번은 테드에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우구스트가 불륜을 밝혀내자 두 여성은 각기 다른 말을 했습니다. 메쉬는 크루틴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고 타이드는 그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나중에 체화되었지만 크루틴은 유혹과 협박 행위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6개월을 복역한 후 디셀도르프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도시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크루틴의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29년 2월 3일 그는 아폴로니아 쿤이라는 중년 여성을 따라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며 공격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녀가 덤불에 가려져 잠재적인 목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는 마침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코트 깃을 잡고 로 소리 지르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커티는 아폴로니아를 더 멀리 덤불 속으로 끌고 간 뒤 날카롭게 간 가위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자 커티는 들킬까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는 아폴로니아의 머리, 몸통, 팔을 24차례나 찔렀으며 일부 공격은 너무 심해서 뼈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아폴로니아는 살아남았습니다. 6일 후인 2월 9일 오전 9시경 뒤셀도르프의 플링헤른 지구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자신들이 작업하던 건물 근처의 산울타리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신은 9살 로자 올리거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완전히 입고 망토로 덮여 있었지만 일부 천이 불에 타 있었고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로자의 왼쪽 가슴에는 13개의 상처가 있었고 그중 5개는 심장까지 관통했습니다. 1931년에 커틀에 관한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칼베르크 박사는 로자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피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녀의 죽음은 매우 빨랐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살해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과 얼굴, 머리카락 일부를 태운 불은 사망 후에 붙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사 씨의 사망은 그녀가 발견되기 전날인 2월 8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오후에 친구를 방문했고 어두워지기 전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후 6시쯤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9살 소녀가 공공 보행로를 이용해야 하는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실종되었습니다.
커틸에게 납치된 후 그녀는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그 후 가위로 찔렸습니다. 그는 로스라를 찌르는 동안 사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시신에 불을 지른 후 성적으로 흥분했으며 불길이 치솟는 현장에서 오르가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닷새가 더 지나자 커틴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승건 도유여, 저 좀 짐이다. 이번에는 그의 희생자가 45세의 루돌프 셰어였으며 그의 시신은 플링언 지역의 마을 외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루돌프는 20차례 낙칼에 찔렸으며 그중 16번은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0개의 상처 중 3군데의 상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관자놀이에 1번, 목에 1번, 그리고 등에 1번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루돌프의 부상은 그가 뒤에서 공격당했음을 시사했으며 그는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기 전 술에 취한 채로 술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공격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그의 시신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커틴은 시신이 발견된 후 현장으로 돌아와 수사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지는데 그곳에서 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화로 살인 소식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범죄들의 피해자들은 매우 달랐지만 수사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명의 범인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로, 세 사건 모두 해질 무렵 도시의 플링헬은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둘째로, 모든 피해자들은 짧은 시간에 연이어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셋째로, 각 피해자는 관자놀이에 칼에 찔린 상처를 입었고 마지막으로 강도와 같은 다른 범행 동기는 없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노리는 반면 범인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뒤셀도르프의 살인범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1929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크루틴은 4명의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경찰의 주목을 받은 것은 또 다른 폭력적인 인물의 소행이었습니다. 에르나 페닝은 4월 2일 저녁 16세의 나이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에르나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르나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숨기려고 코트 깃을 올리고 장난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 위로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에르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줄 밑으로 손을 넣고 힘껏 남자가 올가미를 조이지 못하게 막으려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매우 흥분해 올가미를 세게 조이려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 도랑으로 비틀거리다 2개 넘어졌어요. 그 남자는 한 손으로 올가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를 목졸랐어요. 가해자는 그 후 에르나를 등을 대고 눕힌 다음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목을 졸랐어요. 에르나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16살 그녀는 공격자의 코를 잡고 콧구멍을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잠시 동안 그를 떼어낼 수 있었고 그 틈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남자는 패배를 인정한 듯 에르나에게서 물러나 아무 말 없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에르나는 그날 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하루 후 그 공격자는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4월 3일 저녁 한 여성이 조명이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빠르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지나가도록 속도를 늦췄지만 여성의 기억에 따르면 남자는 매우 빠르게 자신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 위로 던져졌고 그녀는 거칠게 뒤로 잡아당겨졌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입에 손수건을 밀어넣었기 때문에 그녀는 도움을 외칠 수 없었고 그는 그녀를 도로에서 가까운 들판으로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올가미를 조였고 여성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를 어둠 속에서 10m 더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진술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리로 버둥거렸습니다. 그때 나는 풀려났고 남자는 몸을 돌려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나는 올가미를 풀고 도로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기어서 갔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공격을 목격해 당국에 알렸습니다. 나는 남자가 들판에서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내 발로 기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곧 이 2건의 폭행 사건의 범인이 스타스베르크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20세 남성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는 매우 상세하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자백 덕분에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공격에서 그가 보인 폭력성의 수준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가 플링온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의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추궁받았을 때 스타스베르크는 자백했다고 전해지지만 로사 올리거 살인사건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사건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그가 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타스베르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진짜 범인이 다시 범행하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몰랐습니다. 8월 8일 커티는 마리아 한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결혼을 원하는 소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8월 11일에 그녀와 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커틸과 마리아는 몇 시간 함께 지낸 뒤 커틸이 마리아를 초원으로 유인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여러 번 칼로 찔렀습니다. 조사에서 그는 마리아가 자신이 목을 졸라 죽이거나 칼로 찌르거나 그녀의 몸 위에 앉아 그녀가 죽기를 기다릴 때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1시간 후 마리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과는 달리 커티는 뉴스에 살인사건이 보도될 경우 아내가 자기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자신을 범인과 연결지을까봐 걱정해 마리아의 시신을 옥수수밭에 묻어 숨기기로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몇 주 후 커티는 마리아의 시신을 파내어 대중을 분노와 혐오에 빠뜨릴 모조 십자가형으로 그녀의 유해를 나무에 못 박으려는 의도로 시신을 묻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의 시신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리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시신을 다시 묻기 전에 시신을 껴안고 어루만졌다고 진술했으며 자주 매장지로 돌아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만족감이 가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살인 이후 크루티는 범행 도구를 바꾸기로 결심했고 여러 번의 공격에 여러 명의 살인범이 연루된 것처럼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21일 그는 3명의 사람을 각각 따로 공격하여 칼로 찔렀으나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만남이 짧고 갑작스러웠다고 기억했습니다. 3일 후인 8월 24일 저녁 5살 게르트루데 하마허와 14살의 입양 언니 루이자 랜센이 함께 외출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가 되어서야 그들의 시신이 집에서 200m 떨어진 텃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엎드린 채로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 모두 목이 졸리고 목이 베인 상태였습니다. 거트루드는 동맥이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커틸이 두 소녀를 보고 다가가서 루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것이 밝혀졌습니다. 루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거트루드를 살해했고 루이자가 돌아오자 그녀도 살해했습니다. 충격적으로도 커티는 루이자의 여러 상처에서 피를 빨아먹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이후 다른 살인에서도 이런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어린 소녀들의 시신이 발견된 후 커티는 26세 하녀인 거트루드 슐츠를 공격했습니다. 커티는 거트루드에게 야외 시장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이후 그들은 근처 초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커틸이 26세의 거트루드와 성관계를 시도하자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거트루드는 커틸에게 커틸과 성관계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자 커틸은 그럼 넌 죽어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찌른 뒤 여러 차례 더 칼로 찔렀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너무나도 난폭하고 격렬해서 그의 단검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커티는 도망쳤지만 근처 사람들이 거트루드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부상에서 살아남았지만 불행하게도 커티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관들에게 그의 인상착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9월에 커티는 칼을 사용해 2번 더 살인을 저지른 후 망치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1세의 하녀 이다 로이터가 그의 첫 번째 망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9월 30일에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커틸의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단은 시신이 의도적으로 자세가 잡힌 채로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다리가 벌려져 있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녀는 발견된 장소까지 끌려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인은 그녀의 속옷과 가방 안의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커틴은 뒤셀도르프역에서 이달을 만나 근처 카페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고 이후 둘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고 강간한 후 커틴은 무기로 이다에게 추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잔인하게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도리아 22세 하녀는 10월 11일 극장 밖에서 커틴을 만났습니다. 이다와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다가 기차를 타고 그라펜분베르크로 갔고 그곳에서 클라인 뒤셀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는 망치로 한 번 맞은 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 커틴은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그녀를 죽은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음 날 아침 혼수 상태로 발견됐고 하루 뒤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0월 25일 플링온 지구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34세 여성 이 나중에 커티르로 밝혀진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성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 걸었고 그는 그녀와 보조를 맞추며 따라갔습니다. 1시간 뒤 그녀는 의식 없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여성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같은 저녁 또 다른 여성이 호프가르텐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기절했지만 곧 의식을 되찾아 근처 경찰서로 갔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4차례 타격을 받았고 공격 도중 쿠르틴의 망치가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쿠르틴의 마지막 살인은 1929년 11월 7일에 발생했으며 그는 플링원 지역에서 5살 게르트로트 알베르만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를 근처의 인적이 드문 텃밭으로 따라오도록 깨웠고 그곳에서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35차례나 칼로 찔렀습니다. 공격 도중 어느 시점에 크루틴은 게르트루트를 성폭행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칼베르크 박사는 자신을 보고서에서 이 일이 5살 소녀가 죽어가던 중에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까지 살인사건들은 이미 디셀도르프의 뱀파이어의 소행으로 여겨졌고 당국은 여러 명의 살인범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차이, 다양한 살인 도구, 그리고 일부는 살해되고 다른 일부는 부상만 입었기 때문입니다. 1929년 말까지 디셀도르프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13,000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고 모든 제보를 꼼꼼하게 추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은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면담했고 2,650개의 단서를 수집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이 용의자 목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929년 11월 마리아 한을 살해한 지 3개월 후 쿠르틴은 지역 신문과 당국에 익명 편지를 보내 범행을 자백하고 마리아의 시신이 들판에 묻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도 그림을 포함시켰고 유해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지도는 매우 상세해 수사관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매장지를 찾아 11월 15일 마리아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퓨저 분석 결과 두 편지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나타났고 커틴은 거트루드 알버만의 시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도 썼는데 이 시신은 편지가 도착한 날 일찍이 발견되었습니다. 커틴은 5살 거트루드 알버만을 살해한 이후로는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193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10명의 사람들에게 추가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이 공격 중 하나가 자신의 몰락을 초래할 줄 몰랐습니다. 5월 14일 디셀도르프역에서 20살의 마리아 부들리크에게 신혼 미상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일자리와 숙소를 찾는다고 하자 남성은 근처 호스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그녀를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원을 통해 데려가려고 하자 마리아는 불안해졌고 그 지역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커티르로 밝혀진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혼 미상의 남성이 떠나자 커티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파트에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동의했지만
그의 집에 가서는 커틸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티는 처음에는 이에 개의치 않는 듯 보이며 그녀를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대신 그녀를 그라프톤버그 숲으로 유인해 목을 잡고 그녀를 강간하면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마리아가 비명을 지르자 커틸이 그녀를 놓아주어 도망쳤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친구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잘못 적는 바람에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은 우체국 직원은 그 편지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마리아를 공격한 남자가 최근 연쇄폭행 및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을 공격한 남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그 방의 세입자가 페터 커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페터 커틴은 집에 없었지만 곧 아파트로 돌아온 커틴은 복도에 경찰관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신원이 경찰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범죄와 연관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아내 아우구스트에게 마리아 부들리크를 강간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전과 때문에 15년형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그가 잠시 떠나는데 동의했습니다. 크루티는 이후 뒤셀도르프의 다른 구역에서 일주일 넘게 머물다가 5월 23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후 뭔가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트에게 자신이 디셀도르프의 뱀파이어라고 털어놓기로 결심했고 그녀에게 자신을 신고해서 현상금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다음 날 그를 수사관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과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런 통제되지 않은 잔혹함은 예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내가 신고한 날 교회 밖에서 커티를 만나 총을 겨눈 채 그를 체포했습니다. 커티는 저항하지 않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유롭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자신이 1913년에 강도 중에 살해한 9살 크리스틴 클라인의 살인과 1913년에 저지른 게르트루드 프랑켄에 대한 살인 미수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전에는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와 관련 없던 일이었습니다. 커티는 68건의 범죄를 자백했고 이 중 9건의 살인과 31건의 살인 미수가 포함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질렀던 이 끔찍한 행위들이 감옥에서 보낸 비참한 시간과 어린 시절의 암울한 성장 과정 등 평생 동안 자신이 겪었다고 느낀 부당함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신과 의사들에게 피해자의 피를 보기만 해도 오르가즘을 느꼈고 여러 피해자의 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목에서 또 다른 한 명은 관자놀이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손에서는 피를 핥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한을 살해할 때 그는 그녀의 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루티는 1931년 4월 13일 디셀도르프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건의 살인과 7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크루티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후회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부끄러운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모든 세부사항을 되새기는 것이 전혀 불쾌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즐깁니다. 판사가 커틸에게 양심이 있냐고 묻자 그는 저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비난하더라도 내가 한 일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피와 희생자들의 피는 고문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겪은 처벌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희생자들에게 동정심이 없습니다. 커틸에게 처음에 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는지 묻자 그는 법정에서 아우구스트 때문이라고 말하며 왜 당신들은 내가 내 아내를 좋아하고 여전히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불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녀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망가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걱정 없는 노후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5명의 서로 다른 의사와 정신과 의사들을 증인으로 세워 커틸이 법적으로 정상이며 언제나 자신의 행동과 충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살인의 주요 동기가 성적 만족이었고 커티는 오직 폭력과 고통, 비참함을 직접 보며 만족을 얻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칼베르크 박사는 커틸의 동기가 90%는 사디즘이고 10%는 그가 인생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기 시작한 후 복수를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르크 박사는 커틸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차례 면담하며 대화했습니다. 커틸 자신도 이러한 대화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성적 흥분을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와 연관짓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범죄 대부분은 아우구스트가 저녁에 일하는 동안 저질러졌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배인 상처나 타격의 횟수는 그가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 인터뷰들에서 커티는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가 피를 흘리게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언급했으며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무기를 바꾼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후반기 교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그가 만남 초기에 너무 빨리 오르가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녹음된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커티는 이후 자신이 억압적인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모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당한 학대와 감옥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복수를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뒤틀린 욕망이 수감 중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규칙을 어겨 독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환상에 빠질 수 있는 평화와 사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틸의 재판이 시작된 지 열흘 후인 4월 20일 배심원단은 2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그가 기소된 16건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8세가 된 연쇄 살인범 커티는 사형 선고 당시 감정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사형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에게 사면을 요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호는 7월 1일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몇 주 동안 커티는 자신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고 고해 신부와 대화를 나눴으며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트를 만났습니다. (1931년 7월 2일) 오전 6시 커티는 쾰른의 클링겔푸츠 교도소에서 단도대에 의해 참수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내 머리가 잘린 후에도 적어도 잠깐 동안 내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일 것입니다. 커틴이 죽은 후 그의 머리는 반으로 잘려 미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뇌는 생전에 보였던 폭력성과 어두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상이 있는지 연구되고 분석되었지만 전문가들은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커틸의 머리는 미국으로 옮겨져 위스콘신 델스에 있는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대체로 커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절박한 성적 만족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겼고 성적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했다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채널에서 다뤄온 많은 연쇄 살인범들과 마찬가지로 커틴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중 그는 내 피와 희생자들의 피는 나를 고문한 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력적인 살인범이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으며 단지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틸의 변호사인 알렉스 베너 박사는 검찰 측에서 증언한 많은 전문가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저지른 폭력과 기괴한 행위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정신 이상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너 박사는 이 연쇄 살인범이 너무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를 수수께끼에 비유하며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틴은 거의 모든 성적 일탈을 한 사람 안에 결합시켰기 때문에 성적 범죄자들의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끔찍한 점입니다.
커틸이라는 남자는 저에겐 수수께끼입니다. 풀 수 없습니다. 범인 하모는 남자만을 죽였습니다. 란드로는 여자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커티는 남자, 여자, 아이, 동물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죽였습니다. 배너 박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커틸의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행동이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다양한 무기와 피해자 유형, 여러 범죄 행각을 보면 그는 가장 비정상적인 연쇄 살인범 중 하나입니다. 그의 동기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의 행동 패턴 혹은 그 부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연쇄 살인범상에 들어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측면입니다.